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김경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통 행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현장 민심 수렴을 위해 민정수석실 부활 등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수회담의 실망감을 드러낸 민주당은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며 다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조직에 어떻게 선거를 맡겼을까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10년 동안 무려 291차례에 걸쳐 경력직 채용에서 비리와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선관위가 가족회사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량을 실제보다 19만 3천 호나 적게 발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당분간 수기로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6월부터 정상 체계를 작동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프레스 라이브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원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강의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오프닝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걸 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란 말밖에 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죠.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세자 어떤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나라 선거를 총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 불거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자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차차 한번 얘기할 텐데 일단 김진희 변호사님,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이 말 그대로 그냥 뭐랄까요, 엉망진창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 선관위의 어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5월부터인데요. 이 감사원이 감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에 실시됐던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 건수가 무려 1,2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167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위반 건수만 하더라도 800건이 넘었다는 이야기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선관위의 전 사무총장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들의 경력 채용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이 경력 채용이 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특혜가 제공이 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의 아들은 처음에는 강화군청에서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을 했는데요. 당시 이렇게 이직을 할 때 이 아들을 뽑을 수 있는 채용 가능 인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A씨의 아들이 지원을 한 다음에 이 뽑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원을 이제 초과해서 배치를 해서까지 뽑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선관위 직원이 면접에 투입이 돼서 만점을 줄 정도로 이렇게 또 이어졌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 때문에 이 A씨의 아들은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이제 세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 전남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2월 경력 채용 면접 과정에서 평정표 작성 없이 전 사무총장 박모 씨의 자녀를 합격을 시키는 일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내부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한테 이제 평가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공란으로 둔 상황에서 서명 날인까지 이제 받았다고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수사가 이제 불거진 다음에는 관련 파일을 변조를 해달라 이런 부분까지 종용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님 말씀 쭉 들어보면은 문장 하나, 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기가 찬다. 이런 표현밖에 달리 할 방법이 없는데 김강사 변호사님, 일단 1,200건이 달한다고 하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직원들이 세자다. 이렇게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자는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헌법상 기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 마치 이 공공기관 자체를 가족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총장의 뭐 자녀들을 뭐 세자로 부르면서까지 이렇게 특혜를 누리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감시를 받지 않는 이제 치외법권, 이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감찰 제도가 있었지만 이 감찰 제도는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다양한 형태 뭐 점수 조작이랄지 뭐 셀프 채용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박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인사를 하면 결제를 본인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이제 선관위로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결제가 올라오면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자녀 간의 친인척의 어떤 채용, 심지어 이제 예비 사위까지 채용을 하게 되는데 예비 사위까지. 이것이 이제 고위직들, 그러니까 고위직들의 자녀 예비 사위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직 관련된 4호급 중진 뭐 이런 직원들의 자녀까지도 확대됐다는데 전방위 채용 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도 뭐 면접 점수 조작하고요. 그다음에 뭐 규정을 갖다가 막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감사원의 중간 결과가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이 확정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그렇죠. 일단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 물론 감사원의 중간 결과 발표지만 사실은 이게 없던 걸 지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조사 뭐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드러난 상황 이 정도다라고 보면 일단 어떻게 전 국민들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이제 입사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좀 이게 허탈하겠습니까? 김상일 부대표님 일단은 감사원 직원도요 이런 조직 처음 봤다고 합니다. 뭐 중앙부터 지역 선관위까지 뭐 특혜 채용 전방이었는데 자, 선관위가 가족회사냐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감사를 국회에서 오래 해봤는데요. 진짜 기가 막히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채용 비리의 종류도요 너무나 다양해서 정말 채용 비리의 부패 수준이에요. 뷔페 수준. 그리고 또 그 종류가 들어보지 못한 것들도 막 들려서 거의 이거는 선거 관리가 아니라 비리 개발 뭐 위원회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비리를 개발해내는 위원회 정도 수준이어서 자 이게 최근에 국민들이 정치권을 보면서 야 이게 막장 드라마에 이어 막장 정치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 싶었는데 공공기관, 정부기관까지 이 정도 된다면 이거는 정치보다도 더 막장 공직 사회 뭐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저도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 불거졌을 당시에요. 일단 이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국회 출석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채용 계획이 시도 선관위마다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특별감사 결과 특혜라든가 위법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은 그게 상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그거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책임지겠다고 했더니까 이제 좀 어떤 말을 할지 앞으로 어떤 행동으로 좀 옮겨질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선관위도 자체 감사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덮기에 좀 급급했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천태만상이에요. 자체 감사라면 자체 감사에 적발이 되면 뭔가를 고치고 뭔가 수정을 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과정이 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을 뭐 인멸하는데 좀 급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이제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고 또 자체 특별 감사를 하는데 말 맞추기 위해서 증거인멸과 은폐 시대를 한 것이 이제 다수 확인됐습니다. 뭐 서울 선관위가 자체 특별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를 의뢰하니까 인사 담당자가 면접 시험에 제공된 서류가 포함된 모든 서류를 갈아버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송 전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6번이나 제출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지난해 자체 조사로 문제가 있었던 고유주의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고 뭐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7월에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패의 온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폐지했다고 했고 외부의 위원을 면접위원으로 이제 100% 채용했다 이런 뭐 조치는 내놨지만 예.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늦는지, 그걸 자체 검사에 이렇게 허점이 이렇게 많았는지 참 굉장히 의아할 뿐이죠.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이것도 있습니다. 바쁜 선거 중에요. 휴가를 뭐 단체로 가가지고 네, 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더 뽑아달라, 경력 네. 채용해달라. 네.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조직에 선거를 맡겼으니 국민들 굉장히 허탈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거라는 것이 일종의 경쟁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불법으로 흘릴 수도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조직 자체가 이렇게 온정주의에 휩싸여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가 불법을 해도 그거에 거의 불감한 상태라면 어떤 청탁이 들어왔거나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선거 관리의 행태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말 한탄스럽고요. 이거는 조직 자체에 조직이라는 게 이제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 감사 기능을 넣어서 조직의 자정 기능과 조직 내부의 견제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기능을 한다 한들 앞으로 국민들 중 누가 이 조직의 어떤 기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단호한 조치들 그리고 철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위한 아주 엄격한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또 어처구니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1년에 170일을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170일이요. 네, 그러면 이게 근무가 여가 생활인지 아니면 휴가가 여가인지 어허. 알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 정도는요, 진짜 국민들에게 너무나 박탈감과 허탈감을 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책임 있는 행동과 말을 그리고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 마련 그리고 대책 강구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자, 김관삼 변호사님,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 감사원의 조치가 뭐 이중 수사 의뢰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뭐 이미 무혐의 받은 사무총장이 있고 뭐 선관위 자체 수사로 뭐 검찰 수사 재판 받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22년 12월에 자녀의 채용 특혜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 수사를 했는데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전 사무총장하고 송 전 사무차장은 이제 지난해 5월에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자체 수사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재판하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뭐 김정은 사무총장은 뭐 자기와 관련된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이미 사퇴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까지 선관위가 헌법상 기관이잖아요. 예. 감사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감사를 받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이미 제기돼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감사원의 어떤 직무 감찰과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전방 위주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건데 뭐 일부 뭐 혐의는 좀 겹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감사원이 제시한 이런 여러 가지 비리 자체가 또 새로운 비리가 좀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것이 드러나면 이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뭐 권한 가지고 따지고 과연 감사원이 우리를 직무할 권한 있느냐? 뭐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면 뭐 감사원이 책임지에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중 수사 의뢰 이것보다는 잘잘못 먼저 따지고 밝혀내는 게 먼저지 않을까. 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채용 어떤 특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선관위 한 간부는
같은 진단서를 뭐 반복해서 올려서 허위 병가를 내기도 했다고 하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또 굉장히 황당한 부분인데요. 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시 선관위의 사무국장은 한 병원으로부터 이제 받은 동일한 한 개의 진단서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출을 해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낸 병가를 확인을 해보면 8년간 총 허위 병가 80일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0여 일의 무단결근까지 합쳐서 총 70여 차례에 걸쳐 170일 이상을 무단으로 해외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시 선관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어떤 수장처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냈던 병가에 대해서 자신이 결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진단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나 이제 허위 병가를 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제 뿐만이 아니라 한 도 선관위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휴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의 어떤 그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휴직을 낸 것을 또 그대로 승인을 해줬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휴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직을 했는데 이 복직을 한 다음에도 근무 시간 중에 이렇게 법학전문학원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채용 과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직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기강회의가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아까 비리개발위원회, 선관위가 네. 아니라 비리개발위원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좀 표현 가셨는데 뭐 이 정도면은 선관위가 뭐 거의 꿈의 직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꿈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은 꿈의 직장에 가까운 박탈감을 상실감을 느낄 정도의 예. 모습이고요. 이게 사실상 국가 조직이냐 헌법 기관이냐 이 정도의 도덕 회의면은요. 이거는 조직 전체가 범죄 집단화 내지는 비리 집단화된 거 아니냐. 사실이라면요. 네, 사실이라면. 근데 아까도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범죄의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그 감사원에서 밝혀낸 것은 비리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서류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한 거니까 그것이 뭐 법원에 가서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두 번째고 비리라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그리고 그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만 하더라도 저는 공무원 윤리상으로는 공무원의 자격들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조직은 윤리를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감사는 다 받아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뭐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해서 네. 최대한 문제를 털어내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선관위라는 조직이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이런 걸 좀 저희가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자, 총선, 대선 뭐 여러 의혹들 많은 분들이 좀 일부에선 제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선들이 좀 곱지 않을 시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왜 선관위를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을 부여하냐면요. 예.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 감독하면서 감시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가장 깨끗할 집단이 선관위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총선 있죠.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하려면 본인들이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선관위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랄지 국회의원이랄지 이런 데서 오히려 칼자를 쥐고 있는 거죠.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관위가 어떤 부패에 대해서 비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를 하는 피선거권자들은 좌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치외법권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선관위 내에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아요. 하고 한 명만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무조건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죠. 그럼 내부적으로 이걸 채용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허. 그러면 자기 자녀랄지 뭐 애비 사유랄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 명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관련해서도 면접위원들이 지인들 아니면 선관위 직원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무총장의 자녀의 뭐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 대신 받아줬던 사람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축의금도 받아주고 면접 들어가서 또 점수를 후하게 주고 이런 형태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독립기관이라도 외부에서 감찰을 받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감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감찰이랄지 감사의 제도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좀 의구심을 좀 없애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짓말. 자, 어떤 거짓말일지 궁금한데 김진희 변호사님, 누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평 변호사가 뭐라고 이제 발언을 했냐면은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한 전 위원장은 저희 MBN 측에 이제 말을 하면서 네.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저런 사람의 거짓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아시다시피 이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패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 전 위원장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로 이제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직접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도 사실 이 부분을 다룬 바가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거짓말이라고 말한 심평 변호사의 그 발언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네 가지 한동훈 장관의 그 비대위원장 그 불가론을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그 유권자의 분포가 보수, 중도, 진보가 3대 4대 3의 그 분포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한 장관은 그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인 그 3의 그 범위에 아예 그 머물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도 확장력이 약하니까 총선 전체를 이끌어 나갈 만한 힘이 한 장관에는 그 부족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장관이 만약 이번에 그 총선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소모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번째로 제가 불가능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제가 보기에 그 총선이 임박하면은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사퇴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이 무난하지 않을까. 네, 심평 변호사의 과거 발언까지 한번 듣고 왔는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어쨌든 물러났지만 언젠가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게 될 거고 그런 요구가 또 있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어떤 전해온 바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잘 없더라고요. 여지를 남긴 걸까요, 뭘까요? 당연히 여지 남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출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6월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6월 전당대회 6월이냐 7월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총선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이제 총선 자체가 이제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총선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졌다고 보고 그러면 책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있지만 그게 한동훈 장관이 오로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분과 관련해서요. 총선 패배의 책임이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보수층에서 원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지하고 원하면 그게 등판의 명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에 관한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떤 휴식기를 얼마 동안 갖겠다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죠. 휴식기를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간다 할지 도서관을 간다 할지 그런 휴식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등판해서 대표를 하면서 정치에 대한 공부가 더 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번에 당대표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를 한다고 해서 당대표 임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려면요.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를 할 시간이 이제 별로 없다고 보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대표 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키워야지 다음 대선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당대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대권에 나갈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에 출마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상일 네. 부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인가요? 내공을 쌓겠다. 네.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네. 전당대회가 6월, 7월 정도면은 한두 달 정도로 내공 쌓는 네. 시간이 좀 부족할까요? 네. 뭐 충분할까요? 아주 부족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오로지 내 책임이다라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동정론이 많이 일어요.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당대표라는 직함이요. 배지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라는 직을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하. 선거가 와야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고 이러면서 역할이라는 게 도드라지는 게 당대표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2년 후에나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배지가 없는 당대표로서 굉장히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 눈치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총선 민의를 받을 사람을 찾는 건데 대통령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와가지고 또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과 갈등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2년, 3년은 너무나 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선 정도에 나와서 역할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참모라면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지금 나와도 좋다. 김상일 부대변인은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봐라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자, 김진희 변호사님 다시 이제 심평 변호사 좀 얘기로 돌아가면은 다시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밝히라 이렇게 또 재차 압박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이 한 전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는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전달을 해준 사람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전 위원장이 그런 부탁을 하고 안 하고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를 출마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 전 위원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추측을 오히려 분분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조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예. 자, 신평 변호사는 나 거짓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한동훈 위원장은 거짓말이라고 한 거고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평 변호사는 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떳떳한 자세를 취하도록 조언하고 싶다. 아니 본인이 뭔데 한동훈 비대위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본인이 나갈지 안 나올지 결정이 안 됐으면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심이 있으면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전당대회를 뭐 연기해줬다 어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저런 얘기하는 게 왜 뭐 잘 모르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저런 사람의 거짓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데 네. 저희 쥐도 똑같이 해요. 거의 100% 사람들이 왜 저런 심평 변호사의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에서 실어준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 주위에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심평 변호사가 이전에도 헛발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윤 대통령이 창당 가능성이 있다면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전멸이다. 그래갖고 나중에 여론조사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입장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에서 요즘은 굉장히 둘이 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뭐 윤 대통령이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뭐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그러니까 다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윤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가면 그게 다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언론의 어떤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하시려면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제가 볼 때는 뭐 정치를 안 해서 봐서 그런데 정치를 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말 자체가 언론사 보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고 좀 신중을 기하시라. 저도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말씀을 이제 이른바 내피셜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심평 변호사가 뭐 여권 어떤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도 친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보도들을 좀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보도들이 관계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심평 변호사가 그 근거를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근거를 밝히지 않았을 때 누군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줄 만한 그런 거라면 저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의도가 좀 보이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리고 이미지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런 어떤 피해자가 없다면 그냥 보도를 해도 되겠지만 상당한 어떤 피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낭비적인 요소, 사회적인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보도를 할 때 근거를 밝히지 않은 건 좀 그래도 좀 약간 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뭐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서 흥미만을 하는 것이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연예 프로나 교양 프로나 많으니까 뉴스 프로에서는 조금 자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재등판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차기의 기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 그러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겁내서 내지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공격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공격하지 않는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띄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압도적 1위. 자, 국회의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영수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나자 5월 20일 때 마지막 임시국회 앞두고 민감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압박수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또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좀 불똥이 튀었는데 자, 어떤 얘기인지 민주당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본회의 열으라고 좀 압박하는 모습 굉장히 좀 생경하게 좀 다가오는데 자, 일단 김진희 변호사님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5월 29일까지 열리는데 일단 민주당이 필수 관철시키겠다 이런 안건이 일단 3개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그 3개의 안건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를 시킬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중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박주민 원내수석 대표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방문을 해서 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세 가지의 안건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행동에 나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민주당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을 한 국회법을 또 언급을 하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5월에 본회의가 무조건 2차례는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2일에 첫 개의를 하고 이와 함께 23일 그리고 또 28일에 열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촉구했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네. 자, 일단 영수회담이 좀 거의 빈손 회담으로 좀 첫 번째 영수회담이 끝났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이 세 개 법안들 처리하겠다 강공을 펴고 있는 건데 네. 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네.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민주당 네. 의원들이 압박하는 모양새.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양이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그 김진표 국회의장을 최대한 뭐 사적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은 사실은 다음 국회에 해도 돼요. 뭐 지금 당장 이게 뭐 한 2달 정도 미뤄진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총선 민의를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하시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한쪽에 너무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립을 지켜야 별로 하니. 좋지 않으니까. 그러나 최상병 특검 정도는 저는 이번 총선을 완전 관통하고 있는 이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거의 결과가 중간에 여론조사 흐름이 완전히 반전되는 계기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상병의 그 어떤 외압과 관련된 수사의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이종섭 대사의 임명이고 해외로 몰래 나가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게 총선의 중간에 판을 완전 출렁이게 하고 완전히 2주 상간에 완전히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 뒤집어놔요. 예. 그럼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총선을 통해서 이거는 밝혀져야 되고 이것이 감춰지거나 이상한 어떤 행위들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셨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최상검 특검 정도는 이 세 개를 다 하기 좀 부담스럽겠지만 뭐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좀 그게 또 타협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김지인 변호사님, 이 22대 국회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도 민주당 내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데 자, 어제 나온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호도 조사에서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좀 밀고 있다,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당적 리더십을 이제 앞세우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다라는 설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지난 27일에서부터 28일 성인 남녀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겠는가라고 이제 답변을 물었을 때는 40.3%가 추당 선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6%로 정성호 의원, 그 다음에 5.9%로 이제 조정식 의원, 그 다음이 4.7%로 의원식 의원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추당 선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 혁신당 지지층 그리고 이제 40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한편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기타 다른 인물이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4명 중에서는 특히나 조정식 의원을 가장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김원삼 변호사님,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중립을 좀 지키겠다는 의미로 뭐 순방을 가든 뭐 법안 3개를 처리하지 않겠든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민주당 쪽에도 압박을 좀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중립성보다는 선명성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민의를 좀 더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일단 공약을 내세운 상황인데 어쨌든 압도적 1위를 한 상황 여론조사에서 명추연대라고 하죠. 이재명, 추미애 연대 이런 효과도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여론조사를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국회의장을 뽑는데 왜 국민에게 이걸 묻습니까?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는요 왜곡될 수 있어요. 왜 왜곡될 수 있냐면 지금 그 대상자들이 보면 누가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이런 사람들 이름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또 이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랄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전국적인 인물이에요. 더구나 대표도 했고 다선 의원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왜 국회의장 뽑는데 누구를 뽑아야 하냐고. 그럼 결국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성 지지자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추미애 의원을 압도적으로 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첫 번째 인지도 효과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여기에 이제 화답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 자리를 지금 사실은 당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유는 뭐예요? 국회를 여당, 야당을 잘 협치를 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이끌어가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 의원은 뭐라고 얘기해? 추미애 당선자는 나 그런 거 보지 않다. 중립적 하지 않고 나는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은요.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는데 현재의 정치 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데 그것도 국회의장 선거에 있어서도 가장 강성적인 이제 추미애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분하다. 누가 얘기했을지 좀 짐작이 될 텐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남성이 어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영장실실검 심사 당시 피의자 김모 씨 그 모습 먼저 보고 저희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에는 왜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1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법정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좀 갈게요.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어제 이 남성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 황당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쭉 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재명의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피고인 신문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미 지난해에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고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를 해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선까지 결국에는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이러한 공천권 행사를 이렇게 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 김 씨는 작년 9월에 이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울분의 감정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구속영장 관련해서 판단을 했던 판사가 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법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은 굉장히 울분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에 이 남성의 당적 두고서 굉장히 여야의 공방이 있었고 뭐 정치적 범행 아니냐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오갔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이런 얘기했었죠. 한번 듣고 오시죠. 이 사람 김입니다. 얼굴 수없이 많은 얼굴 있어요. 이게 김이라는 사람이 매경 독자 의견란에 올린 내용이에요. 참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사람인지 나는 확인 못해요. 이름이 김성입니다. 이거는 국힘당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들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추정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왜 경찰이 공개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만천하의 세상에 제보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이 했을까요? 검찰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 윗선이 누가 있었을까요?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립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뭐
범행 동기 두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 일단 이 남성 얘기만 듣고 보면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려고 했다는 게 좀 드러났는데 네. 총선 나아가서 대선까지 영향을 끼치고 싶어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런 그 위험한 영웅주의가 정치권의 어떤 혐오를 먹고서 자라나면요, 정치권은 정말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테러가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저 사건이 있은 후에 좀 서로만을 생각하고 서로의 주장만을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이런,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언어와 행동들을 하는 것을 좀 자제하기를 우리는 바랬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진영 논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치적 행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사건, 이런 사건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그 사건의 결과가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기사로 접하면서 정치인들이 그동안은 다른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생각을 못했다면 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모범을 보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정치의 본령인 어떤 대화와 타협, 이걸 중심으로 좀 생각을 바꿔나가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길 희망하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 습격범 얘기 한번 좀 들어가 보면 가족에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아내와 그 전에 이혼을 했다. 몇 달 전부터 이 범행 도구를 숫돌에 갈아서 범행을 준비했다. 굉장히 치밀하고 엽기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확신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혼한 이유가 만약 범행 이후에 가족이 피해를 갈까봐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했고, 또 인터넷에서 흉기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이 숫돌을 하도 많이 갈아서 숫돌이 다 달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적대심 이런 것은 내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이 어떤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정상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상일 대표님, 일단은 이 대표를 좀 피습한 이 남성 외에도 이 범행 도왔다는 혐의로 좀 기소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피습범은 자기 단독 범행이다. 일단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구국의 영웅처럼 본인을 자꾸 영웅주의적으로 이제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죠. 계속 뭔가 자기는 대의를 위해서 결단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군대 국가에서는요, 이런 영웅주의가 만약에 그 뭐랄까 누군가에 의해서 칭송을 받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적 보복, 어떤 사적 구제가 횡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예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게 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비춰지지 않게 보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보도를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언론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 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인 변호사님, 이 얼마 전 이 남성 심리 검사에서 과도한 자신감이 좀 관찰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종류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이제 영웅 심리 같은 거에 심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김 씨 역시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독립투사나 농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내가 죽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죽는다면 이 부분은 가성비 있는 맞교환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 통합 심리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 김 씨는 좌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논리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김 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라던가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독립투사의 어떤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이런 어떤 과도한 자존감까지 관찰됐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한참 후였죠. 총선 전이었나요? 직전이었나요? 한번 그 당시를 한번 회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처음에 맞았을 때 퍽 소리 나서 주먹으로 목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 찔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 하늘이 푸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걸 잡고 있는데 이제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아 찔렸구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게 눌러라 지혈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러고 있으면서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적해 준 것처럼 뭐 극단의 정치 그리고 혐오 정치 폐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좀 재발 방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촉법 소년 김진희 변호사님. 10대 학생이 대낮에 8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이 내용 굉장히 어제 시끌시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건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 2대가 아파트 단지로 긴급하게 들어오고 또 경찰차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출동을 했는데요.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8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라는 이제 신고를 접수가 되었는데 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장 근처에서 이렇게 피습을 갑작스럽게 당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이날 이제 낮 12시 55분쯤이니까 밤도 아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 여성의 목 뒤쪽을 흉기로 찌르고 이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CCTV를 분석을 해서 이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 달아난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이 촉법 소년이었다. 이런 것까지 알려져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당시 주민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매주 한 번씩 하죠. 거기 지나가는 길에, 보행 길에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가방에서 칼을 녹다죠. 긴 칼을 갖다 빼가지고 그렇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자, 80대 그냥 고령인데 정말 많이 놀라기도 했을 뿐더러 혼자 대처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될 거예요. 촉법 소년이 맞는데요. 범행에는 이제 범행 동기가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과연 이 소년하고 80대 먹은 뭐 어르신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굉장히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어떤 인적 관계랄지 그런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도 지금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뒤에서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미 흉기를 이 촉법 소년이 계속 가지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범행이 일어났고 동기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고 이건 또 굉장히 어떤 묻지마 범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피해자가 경비실로 가서 이제 경비원을 요청을 했다는 거고 경비원이 이제 소방에 신고를 해서 아마 119가 출동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으로 옮겨져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손이 물론 뭐 처벌을 받고 안 받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과연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가 조사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님, 근데 일단 이 A군이 중학생입니다. 그럼 또 촉법 소년이라서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이런 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안 되고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이익 이렇게 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년원에 송치를 하는 게 이제 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제 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많은 수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촉법 소년 범죄도 단순하게 절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살인이라던가 강도라던가 이런 강력 범죄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의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대들 그리고 도대체 세상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다음 사건 한번 볼 텐데요. 김진희 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판사마저 분노하게 했다. 이런 사건인데 어떤 겁니까?
네, 이 사건은 이제 2021년 2월 21일 한 주점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점에서 대학 동창인 B 씨가 A 씨의 지갑을 만지는 것을 이 A 씨가 목격을 했는데요. 이 A 씨는 이 B 씨한테 CCTV에 다 찍혔다. 너가 내 지갑을 찢었고 이게 1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갑을 변상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B 씨를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B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지갑을 만지기만 했고 뭔가 절도를 하거나 찢거나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A 씨한테 93만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이 A 씨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또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또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네. 또 심지어는 이 B 씨 모친한테 찾아가서 이 모친 카드를 받아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A 씨가 B 씨 모녀에게 뜯어낸 돈이 총 2억 96만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B 씨 모녀가 A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SNS에 이 B 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네. 또 도주를 했다가 결국에는 1년 만에 체포돼서 법정에 섰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B 씨의 모친인 C 씨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피해 때문에 낙담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사까지 굉장히 분노하게 했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부처 핸섭 제2의 캐릭터로 디제잉을 하며 힙한 불교 문화를 만드는 유진 스님, 개그맨 윤성호 씨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어제 윤성호 씨는 장삼을 갖춰 입고 진우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들에게 인사를 올렸는데요. 진우 스님은 젊은 층의 음악으로 통하는 힙합과 불교를 접목시켜 젊은 불교를 알린 윤성호 씨에게 직접 고른 헤드셋과 염주를 선물하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헤드셋을 차고 널리 음악을 포교하겠다 밝힌 윤성호 씨. 진짜 스님 같다, 출가하면 더 잘할 것 같다, 농담 섞인 질문에 자신은 진짜 유진 스님이고 윤성호는 쌍둥이 동생이라며 재치까지 보였다고요. 조계사 오심 스님에게 새롭다는 뜻의 영어 단어 유에 한자로 나아갈 진, 법명까지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진 스님.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에선 극락도 라기다 EDM 공연을 펼친다네요. 일본은 야생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산길을 달리던 소형차를 향해 곰이 달려옵니다. 곰은 화가 난 듯 정속력으로 돌진하는데요. 앞유리에는 금이 가고 와이퍼는 힘없이 부러졌습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산에서 나무를 채취해 가려던 길에 불곰을 만나 습격을 당한 건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속도를 높여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일본은 산에서 내려온 야생곰이 인근 숲과 민가에 자주 출몰하면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곰을 만나 안면이 찢기고 습격을 받는 등 여러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야생곰 습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곰이 동면에서 예년보다 이르게 깨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